지금 자산 무상 취득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적혀 있으니까 무상 취득도 한번 체크해 보고 합시다. 우리가 자산의 무상 취득할 때에 자산 취득 원가는 공정가액 더하기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합한 걸 취득 원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수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때 수익 인식 금액이 우리 공정 가액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대주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라고 하는데 대주주 취득 가액이 1억 원이고 그리고 공정가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기준 시가가 1억 3천만 원이고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자, 우리는 토지 취득을 한 거니까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고 대변에는 우리는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자산 수준 이익이라고 쓸 건데 자, 이 자산 수준 이익은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수익 인식하는 거니까 1억 5천만 원을 쓰는 거고 취득세를 우리가 회사가 납부할 거니까 현금으로 취득세 400만 원을 주면 이 토지의 취득 원가는 1억 5,4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게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에 사용하는 그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방식이죠. 자, 자산 수준 이익은 여러분들이 인지 잘 하고 계실 거니까 자, 이제 71페이지로 갑시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뭐요? 원가 모형이라는 건 그냥 우리 감가상각 방법으로 상각 후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형성하는 장부가액으로 두는 게 우리 원가 모형, 우리 지금까지 했던 방식인 거고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 후 공정가액으로 조정을 하는 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그럼 사실 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IFRS를 쓰는 회사나 큰 기업에서는 당연히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규모가 큰 곳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 가지고 있는데 기계장치의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데도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들에서 주로 쓸 수 있고 우리 중급 회계 챕터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은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중급 회계 챕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감가상각한 후에 이제 평가한다라는 거 이것만 중급 회계에서 신경 쓰면 되는데 근데 감가상각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한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토지 재평가로 나왔어요.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감가상각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나오면 엄청난 사건이 될 텐데 그런데 토지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와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집어넣는데 감가상각하는 자산으로 넣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그래서 토지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재평가 모형은 먼저 우리 취득가액이 곧 장부가액이죠. 이 장부가액을 이제 우리는 기준 금액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 금액을 가지고 이 기준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자, 첫 번째 증감되는 거 기준 금액의 위에 증감은 기준 금액보다 뭐라 표현해야 돼? 기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증가분을 증가하고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은 얘는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 과목이 우리는 재평가 차익을 가지고 우리는 대변 차변 쓰면서 증가 감소를 쓸 건데 기준 금액보다 감소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이때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재평가 손실 재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그 자본 공부할 때 봤던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도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글로 쓰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자 제가 그 분계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취득을 1,000원에 한 토지가 있어요. 토지. 자, 그런데 자, X1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이 토지가 1,3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토지 금액 300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토지 300원을 높였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토지 취득 가격 1,000원보다 높은 금액이죠. 그럼 취득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면 얘는 재평가 차익으로 자본이 300번대의 자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X2년도 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액이 다시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럼 다시 토지의 금액을 내려줘야 되겠죠. 300원 내리고 차변에는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차익을 써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대변은 지금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 거고
지금 차변은 자본의 감소로 처리한 거예요.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토지를 1,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기말 공정가액이 8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이번엔 8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200원만큼 토지를 공정가액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줄이고 차변에 재평가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X 2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1,000원으로 다시 가격을 회복했어요. 그럼 토지를 200원 높여주는데 이번에는 재평가 이익이다라고 해서 이 200원만큼은 또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영업 외 비용, 얘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이거 재평 잘하고 썼네요. 자, 지금 한눈에 안 보이니까 자, 좀 화면 내려서 한눈에 보이게 해서 자, 이 두 개 회계 처리의 기준점이 뭐냐면 지금 1,000원 이하의 취득원가, 1,000원보다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금액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사용을 하고 1,000원보다 낮은 곳에서 쓰는 금액은 우리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 금액, 이 장부 금액이죠. 취득원가가 이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자, 제가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00원짜리 토지를 샀어요. X1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1,300원이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300원 높이고 대변에 재평가 차익 300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X2년도 기말 공정가액을 봤더니 얘가 800원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500원을 내려줘야 되겠죠. 왜 500원 내려줬는지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그럼 500원을 내려줬는데 자, 차변에는 우리 기준금액이 1,000원이죠. 그러면 1,3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오는 이 300원만큼은 차변에 재평가 차익 300원을 줄여주고 200원만큼은 재평가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X3년도 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액이 1,100원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300원이 올랐죠. 그러면 차변의 토지 300원을 다시 올려줄 건데 이때는 200원, 1,000원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재평가 이익 200원이 되고 1,000원을 초과한 100원은 재평가 차익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300번대 얘도 당연히 300번대 지운 거고 얘는 900번대
얘는 900번대, 얘는 300번대. 자, 지금 이 분계의 기준점이 1,000원이죠. 지금 1,000원 가지고 취득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로만 처리하는 거고, 그 1,000원의 기준 아래에 있는 금액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분계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평가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은 당연히 없겠죠. 왜 없는지 이해가시나요?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거예요. 1,000원에 샀잖아. 1,000원보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의 증가로 잡았는데 800원으로 도로 내려둔 거예요. 그럼 1,300원짜리를 800원 맞추기 위해서 500원 내렸지만 1,30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는 거는 얘를 자본의 감소로 줄이고, 그 다음 우리 또 200원 내려간 거는 재평가 손실인 영업의 비용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 얘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끝나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얘가 다시 300원 올랐으면 올릴 건데 1,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재평가 이익이다라고 해서 다시 200원이 영업의 수익으로 올리고, 1,000원보다 넘어간 건 다시 자본인 재평가 차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금액 잡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고, 이거 하나씩 나왔어요. 얘 한번, 시험에 등장했던 거 얘 한번, 그리고 내린 거 얘 한번. 취득원가보다 내리면 영업의 비용, 오르면 자본의 증가. 이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결산 문제에서 얘 한번, 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얘 봤을 때는 별로 안 어려운데 왜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냐면, 토지는 쉬운데 이제 유형자산 가지고 하면 감가상각이 되죠. 그럼 감가상각했던 금액이 가격을 회복하고 올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절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매년 금액이 감가상각하면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변화하는 걸 머릿속에, 아니면 여러분이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 평가에 대한 가치가 조절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면, 자, 지금 재평가라고 제가 치면 재평가 차익 300번대의 계정 과목이 한 개만 있고,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 900번대 있죠. 재평가 차손은 제가 없다라고 했죠. 우리는 취득금액, 장부금액보다 높은 거에서는 자본의 증가 그리고 썼던 걸 감소시키는 것만 있지, 취득금액보다 내려간 거는 자본 계정 과목으로 차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사용한 계정 과목이 세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처리하니까 기준금액 잡는 거,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아래에 유형자산의 손상이라고 있죠. 자, 손상이라는 건 이제 회복 불능하도록 그 심한 손상, 우리 뭔가가 그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안 좋은 일이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진부와 부패되거나 뭐 사갔거나, 혹은 우리 자산의 가치가 하락됐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우리 뭐 고장이 나가지고 뭐 손상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우리는 손상 차손을 이제 인식한다고 해요. 그 손상이라는 건 우리가 회복 불능할 정도의, 회복 불능하다고 판단할 만큼의 가치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손상이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 전에 한번 언급했었죠. 그런 일이 생기면 가치의 그 하락이 손상인데, 이번엔 유형자산의 손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형자산의 손상은 손상할 금액을 얼마 인식하는지 아는지 여러분한테 이제 테스트하는 질문의 포인트가 될 건데, 자, 그럼 유형자산 손상의 손상 인식액은
자, 얘는 아이고,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과 그리고 우리 회수 가능액, 이거 중에서 이 둘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차이가 손상을 인식하는 건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장부가액 생각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게, 장부가액은 단기 감가상각 후 금액이에요. 그리고 회수 가능액은 얘는 사용 가치하고 그리고 순공정 가치하고 비교를 해서 얘는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우리는 회수 가능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일단 안 좋은 것부터 해서 낮은 금액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부 금액하고 비교할 때는 사용 가치하고 순공정 가치하고 이거 중에서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장치가 있는데, 기계 장치의 취득 가액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 손상 인식하기 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 원이었다고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손상을 입었을 때 파악을 할게, 얘의 순공정 가치를 따져봤더니 이 순공정 가치는 400만 원이고, 그리고 사용을 한다면 사용 가치는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파악할 거는 이 상에서 장부 가액은 얼마냐? 700만 원. 그리고 회수 가능액은 얼마냐? 그럼 이때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500만 원이 크죠? 그러면 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 입은 거는 200이 되겠죠? 그럼 200만 원만큼 우리는 장부에 200만 원만큼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다 200만 원 쓰고,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이다 20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고 표현한 얘는 뭐냐면, 우리 방금 손상당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누계액,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고 해서 또 계정 과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여기에도 회수 가능액 중에 큰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 이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쭉 적혀 있을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얘 장부 금액에서 700인데 손상이라고 이야기하면 400으로 가는 경향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 두 개 중에서 우리는 높은 금액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예제에서 지금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쓴 거고, 근데 만약에 가치가 회복을 하면 당연히 회복한 만큼 손상차손 누계액을 지우고, 그리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쓸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을 봤고, 유형자산 부분은 전에 우리 회계급 때 봤었던 것보다는 안 봤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을 때 안 봤던 게 오늘 좀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봤던 부분으로 또 넘어오기 때문에 다시 친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 쪽으로 와서 교재 72페이지에 자,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이죠.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형체가만 없는 거예요. 물리적 형체만. 자, 그럼 이 무형자산에서는 자, 먼저 영업권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할 건데, 자, 그럼 영업권은 권리금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영업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책에 적혀 있으면 줄 거라고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보고 없어서 제가 자, 그럼 지금 이 영업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기업의 입장인데 다른 곳에 권리금을 준다라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다른 기업이나 뭔가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수했을 때에 우리는 장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순자산인 자본이 그 기업의 가치일 거예요. 뭐 100억인 기업이 있는데도 봤더니 부채가 99억이고 1억만 자본이면 그 회사는 1억짜리잖아. 1억 주고 사면 되겠죠. 그러면 1억만 주고 사면 되는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대가를 준다면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죠. 우리 그런 걸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때 영업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쓸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회계 처리는 거의 나온 적은 없고, 그러니까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고, 거의 다 이론 시험에서 자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때 꼭 기억해 둘 게 영업권인 거지 무형 자산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 자산은 우리 개발은 해야 되겠죠. 개발한다는 자체가 우리 내부 창출하는 거잖아. 권리금이 혼자 내부 창출하는 걸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오른쪽 7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하고 섞어 있는 걸 제가 한 번에 쭉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경우를 보면
자, 개발 시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 시에만 자산 계정인 개발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구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 연구 단계는 정말 뭔가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성 조사 정도예요. 얘 하면 될까? 얘 하면 팔 수 있을까? 그 정도가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그냥 우리 기업은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연구비 혹은 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얘는 비용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발 단계가 있는데 그럼 이 개발 단계일 때 우리가 들어간 거는 아직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 못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얘도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산 인식 요건을 아직 불충족을 한 거예요. 그럼 개발 단계에서 완성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완성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자, 이게 우리 개발비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서 보면 자, 무형자산 상각은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 가능한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면 이때는 우리는 정액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자, 우리가 관계 법령이나 혹은 계약에 의한다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액은 없다.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직접법, 간접법, 선택 가능하나 하지만 우리는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간접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건데 이제 회계 처리를 보면 자, 무형자산 취득을 자, 개발비를 100만 원에 취득을 해요. 자, 그럼 차변에 개발비 100만 원이다. 대변에 뭐 돈을 주고 샀겠죠. 자, 그럼 이 개발비를 취득을 해서 자, 내용 연수 5년 정액법으로 한다면 무형자산은 잔존가액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잔존가액은 영원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언급할 일은 없어요. 그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취득한 게 X1년도 1월 1일이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20만 원을 상각을 할 거죠. 그러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이게 지금 직접법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장부에는 개발비가 계정 과목이 80만 원만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대변에 그대로 그냥 써버렸으니까 이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자, 또 그 다음 연도에도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X1년도에 이때 상각 후 개발비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었겠죠. X2년도에 상각 후 개발비 장부 금액은 60만 원이겠죠. 차감 계정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계정 과목이 있는 거. 근데 이 장부 금액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재무 상태표에도 이렇게 적혀 있겠죠. 직접적으로 줄였으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2년간 사용한 후에 지금 이 개발비가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몇 년이죠? 5년 쓸 수 있는 건데 2년 지나고 나면 3년인 거죠. 잔존 내용 연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60만 원은 3년간 쓸 수 있는 장부 금액인 거죠. 무슨 말인지 표현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결산할 때에 이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취득은 2019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1년이죠. 그러면 상각전 장부 가액이 60만 원이다. 그리고 얘의 내용 연수는 5년,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린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얘가 개발비라면 개발비라고 쓸 건데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금액을 보고 이 상각비가 20만 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상각을 횟수가 19년도 12월 31일 날 한 번 했고 20년도 12월 31일 날 했으니까 얘는 2회 상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2회 상각을 했다는 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잔존 내용 연수는 지금 총 내용 연수 5년에서 방금 2년을 상각한 거니까 3년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 가액을 에다가 잔존 내용 연수를 나눠줄 거라서 60만 원에 지금 3년을 나누면 2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경과되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취득 가액을 알려준다면 100만 원을 줄 거예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거 이거 이야기한 거잖아요, 사실. 이걸 지금 문제로 낼 때 이렇게 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 가액을 주면 그냥 총 내용 연수로 나누면 돼요. 취득 가액 주면 100만 원을 주겠죠. 그러면 이것저것 별것 없이 함정 없이 그냥 대놓고 준 거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금액을 줬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 자, 지금 74페이지에 갔을 때 자, 무형자산의 취득에서 당연히 무형자산도 자산이니까 우리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 부대 비용들, 재비용들을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의 정부 보조나 자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얘는 우리 근데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무형자산 교환을 가지고 이야기할 일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자산 교환하고 유형자산 교환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무형자산도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이 적어놓은 것 같아. 우리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에서는 우리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무형자산 개발 인식 기준을 모두 완전히 충족할 때만 자산 인식하고 아니면 다 비용 인식한다라는 건 우리 이론에 자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한다 적혀 있고 연구 단계는 당연히 비용인 거고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에서 완성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다 비용 인식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에 무형자산 상각 방법에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거 제가 앞에 정리했던 이야기고 손상이나 주석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76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타 비유동자산 계정 과목이 적혀 있는데,
자, 장기성 매출 채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채권이에요.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내 후년에 돈 달라고 외상으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전세권 혹은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사용할 계정 과목이에요. 임차보증금은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임차보증금은 쓸 거고, 하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냥 이론 시험에서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건 언제 내 돈은 맞는데 자산은 맞는데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도원가 수표도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근데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가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거 다 모아두는 그냥 분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자, 얘는 간단하게 본 게 있으니까 본 거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우리 자본을 먼저 볼지 부채를 먼저 볼지 생각해 볼게요. 쉬었답시다.